안녕. 자, 우리 또 오랜만에 만나고 있지 얘들아. 원래는 공지사항에 올린 바와 같이 금요일이 아니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영상을 올려야 됐었는데 집에서 장비를 가져가 가지고 녹화를 하려다 보니까 소리도 너무 많이 새고 뭐 여러가지로 좀 뭐 잡층간 소음에 갑자기 초인종에 뭐 여러가지 환경적인 제약이 많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월요일 수업이지만 월요일에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너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 자, 오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교재 110페이지에 있는 국제법의 이해, 여기 할 차례죠. 국제법의 이해 시작을 해보자. 내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PPT 표지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디자인의 변화를 좀 줬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만약에 괜찮으면 또는 안 괜찮으면 그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그 게시판에다가 댓글 달아주면 좋겠어 얘들아. 자, 그러면 시작해보자. 자, 우리 부교재는 110페이지에 있는 국제법의 이해, 여기를 들어가 보는데, 자, 먼저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제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다. 국제법은 국내법과는 다르게, 국내법은 우리나라 안에서 적용되는 법이잖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국제법은 그게 아니라 한 국가와 다른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여기에는 다양한 국제 행위 주체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국제법이라고 했는데, 국제 행위 주체에는 물론 국가도 있고 다국적 기업도 있고 많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제 행위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국제법은 아주 거칠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이 국제법은 왜 필요할까 얘들아? 당연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법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전쟁도 막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등 여러가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익을 보장을 하고 국가 간의 협력 강화, 평화 유지를 위해서죠. 한마디로 마치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의 질서도 유지하고 평화도 달성하고 여러가지 각 국가들의 이익을 슬기롭게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국제법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국제법의 법원은 뭐냐? 얘들아, 이 법원이란 말 기억나니? 법원? 이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하는 그 법원과는 다르다 그랬었죠. 우리 수행평가로 한자 공부도 했었잖아. 이 법원은 법으로서의 연원, 법의 종류, 이런 뜻이었어. 국제법의 연원, 그리고 국제법으로서 인정되는 종류, 이런 거엔 뭐가 있느냐 라는 뜻이지.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은 별도의 입법기관이 없고 국가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의 기초에서 그냥 형성된다. 국가와 국가 간에 만나서, 뭐 국가가 만날 수는 없으니까 국가의 대표가 나와서 만나겠지. 만나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면 그게 그대로 국제법이 되는 것이고, 따로 우리 국내의 국회와 같은 별도의 입법기관이 없다. 자, 국제법을 만드는 별도의 입법기관이 없어. 선생님, 그거 있지 않아요? 뭐? 그거 있잖아요. 유엔은 국제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 자, 그런데 국제연합 유엔은 국제법 만드는 입법기관은 아니야. 유엔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인 국제기구이고, 유엔 주도로 여러가지 국제조약을 만들기도 하지만 유엔 그 자체가 입법기관은 아니에요. 유엔에서 막 국제법을 만들어서 찍어내진 않아. 유엔은 그저 국가 간의 연합이고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일 뿐인 거죠. 입법기관이 없고 그저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개별적인 또는 여러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국제법을 어떤 게 국제법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 국제법의 법원이죠.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어. 예전에 우리가 잠깐 공부한 적은 있는데 지금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자. 헌법 6조 1항이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자, 헌법 6조는 국제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써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즉,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뭐겠니, 얘들아? 써있는 그대로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거는 두 가지. 바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거죠.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제관습법이라고 해. 즉,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국제법의 법원이다. 조약과 국제관습법.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배울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논외로 하고 크게 두 개.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제관습법이 해당돼요. 자, 그러면 조약부터 한번 먼저 들어가 보자. 조약이라는 건 국가 간의 관계의 명시적인 합의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명시적인 합의. 명시적인 합의라는 말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루어진 합의다. 분명하게 이루어진 합의라는 건 딴소리 할 수 없게, 그리고 그 내용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문서로서 하게 돼요. 문서로서. 자,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여기 써있는 그대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서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 형식의 명시적 합의다. 문서 형식의 명시적 합의. 이게 바로 조약이죠. 국가 대표들끼리 만나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국제법. 그게 조약이죠. 자, 우리 예전에 배운 내용을 또 되새겨 보면 법조문의 형태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법조문의 형태로 작성된 법을 뭐라고 했을까, 얘들아? 법조문의 형태로 작성된 법. 마치 조약처럼, 조약도 문서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 무슨 조약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법조문의 형태로 문서로 작성되어 있어요. 이런 법들을 성문법이라고 하지. 성문법. 반대로 법조문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진 않지만 통용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법조문으로 작성되어 있진 않지만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들, 법조문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 불문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조약은 그렇지만 조약은 성문법이지, 법조문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문서로 작성된 국제법이죠. 자, 이 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한다는 특징이 있지. 너무 당연한 특징이지, 얘들아.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 협정,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당연히 일본은 구속받지 않겠죠.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FTA 협정은 당연히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 간의 관계에만 적용이 될 거야. 체결 당사국만 구속한다. 조약의 종류는 쉽죠? 양자조약.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 둘이라면 양자조약.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 셋 이상이라면 다자조약.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자,
잠깐 위로 다시 가보면 얘들아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 맺어진 명시적 합의가 국제법인데 이 말은 뭘까?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의 합의. 국제기구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있어. 마치 어떤 국제기구가 국가처럼 국제법의 체결 주체로서 그리고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조약으로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EU지, EU. 유럽연합. 자, EU는 유럽 대륙 안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모여있는 국제기구고 이 EU는 거의 경제적으로는 한 국가와 똑같이 행동을 하지 화폐도 같이 쓰고 그래서 EU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특히 경제적인 조약에서는 EU 차원에서 EU가 다른 나라들과 여러 협정을 맺어요. 조약을 체결해.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EU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을 했어. EU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국제기구도 국가처럼 국제법을 만들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자, 조약의 사례를 보면 조약의 사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뭘까 얘들아? 예전에도 물론 고대 고조선이 됐든 삼국시기가 됐든 고려시기가 됐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맺은 합의나 또는 화의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거는 근대적인 의미에서 명시적으로 문서로서 합의한 조약이라고 보긴 힘들고 근대적인 조약, 문서로서 맺어진 명시적 합의, 양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약으로서의 시작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보통 시작으로 봐요. 물론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불평등한 조약이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광복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조약들을 체결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조약이죠. 조약 명시적 합의 한일 어업협정 아마 한국지리 시간에 배우게 되거나 배웠을 거야. 우리나라가 일본과 그 관계에서 동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이런 게 겹치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양국의 수역을 확정할 수밖에 없지. 가운데로 중간 수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한일 어업협정이죠. 또 기후변화 협약 이후에 나왔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라고 하는 내용의 조약인 교토의정서. 이거는 다자조약이죠. 중요하진 않아. 우리 교토의정서를 자세하게 배우질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조약의 예다. 이런 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참고로 얘기해 줄 건 어떤 조약은 조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것들은 협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것들은 협약, 어떤 것들은 교토의정서처럼 의정서 이렇게 표현을 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보통 트리티라고 부르는 조약은 군사나 외교관계 또는 영토 이런 것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조약을 트리티, 조약이라고 부르고 협정은 양자 간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조약을 협정이라고 해요. 한미 FTA 이게 협정이지. 어그리먼트, 협정. 협약은 다자 조약을 맺을 때 여러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합의를 할 때는 협약이라고 표현해요. 협약. 예를 들면 파리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파리 협약은 전 세계의 지구온난화를 막고 환경 보호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원칙을 정한 게 파리 협약. 컨벤션이라고 부르죠. 컨벤션. 어쨌든 그런 협약.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의정서는 보통은 협약 같은 거를 체결한 이후에 그거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의정서라고 해요. 원래 교토의정서 이전에는 UN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있었어. 그 UN 기후변화 협약의 한 내용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고 하는 교토의정서가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조약으로 체결이 됐지. 이런 식이야.
많이 중요하진 않고요. 이런 것들을 부르는 명칭들은 다 다르지만 다 명시적 합의인 조약이다. 그런데 신사협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신사협정. 말 그대로 영어로도 젠틀맨스 어그리먼트라고 부르는 신사협정. 이 신사협정은 뭐냐? 신사협정은 보통 무슨 보고서, 무슨 선언이라고 표현되는 양국 또는 다국 간의 관계에서의 합의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신사협정은 조약이 아니야.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양국이 맺은 명시적인 합의로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꼭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 예전에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의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남한의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평양에 가가지고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만나서 여러가지 평화에 관한 선언을 했어요. 그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거였어.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여러가지 평화에 대한 구상도 밝히고 무기 감축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여러가지 남북 협력을 통한 여러가지 사업 실시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그게 4.27 판문점 선언인가 그럴 거야. 그런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신사협정이라고 불러. 조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양 정상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합의도 이뤘지만 조약은 아닌 그런 약간 느슨한 약속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러면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조약도 아닌데 뭐하러 신사협정을 체결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신사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신사협정 자체는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어. 안 지켜도 돼. 하지만 양국 정상들이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거를 아예 안 지킬 수는 없겠지. 정치적인 구속력은 있어요. 그냥 그 약속을 송두리째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내버리기는 뭐해.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어. 신사협정을 체결하는 건 신사협정을 한번 체결해 놓으면 나중에 그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할 때 훨씬 편하겠죠. 이미 다 어느 정도 신사협정으로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것만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조약의 형식으로 내놓으면 돼. 그래서 신사협정은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런 명시적 합의로서의 조약은 언제 어떻게 체결이 되냐? 자, 이거 내기 전에, 자, 내기 전에 우리 예전에 또 배웠던 얘기 기억나니 얘들아?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권한은 국가 권력기관 중에 어디에 있었니?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죠? 그래, 대통령에게 있었지. 까마득히 오래전에 우리가 헌법기관들을 배웠었는데 그 중에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혹시 까먹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까먹었을지도 몰라서 간단하게 그냥 여기다 써볼게. 대통령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통령의 권한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 뭘로 나눌 수 있었지? 그래. 대통령이 가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 중에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에 대외적인 국가 대표로서 가지는 권리가 바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권한이었어요. 괜찮아. 까먹었어도 돼. 너무 오래된 거니까. 어쨌든 조약을 체결하고 또 비준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비준은 뭐냐?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비준은 체결된 조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를 비준이라고 해. 조약을 처음에 체결하고 맨 나중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게 되죠. 자, 뭐 거의 다 얘기를 한 거야. 한번 순서를 보면 조약의 체결, 대통령이 하지.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 한 3,200여 개 정도 되는데 대통령이 그거 하나하나 다 체결하러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 원수와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체결하기에는 너무 대통령이 바쁘죠. 일도 많고. 그래서 보통은 대통령이 조약 체결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야. 외무부 장관이 됐든 외교부 장관이 됐든 아니면은 뭐 통상교섭본부장이 됐든 조약 체결권을 대통령이 위임하고 그 위임받은 국가 권력기관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위임을 하는 거지. 조약 체결해 오셔요. 이렇게 위임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조약을 체결하겠죠. 조약을 체결하면 바로 대통령이 비준을 하냐? 바로 비준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조약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한번 그것도 나왔었어. 어떤 조약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 60조에 나와 있는데 우리 헌법 60조는 우리 부교재 111페이지에 있는데 안 봐도 돼.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야. 중요한 내용의 조약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국회의 동의를 비준동의라고 해. 비준동의. 말 그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국회가 하는 거예요. 이 말도 기억나니 얘들아?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국회는 동의권과 승인권을 가질 수 있었어. 동의는 사전 동의, 승인은 사후 승인이었어요. 설명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내용 궁금한 친구들은 국회 부분 찾아보세요. 정치화법에서. 비준 동의는 사전 동의지.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먼저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그리고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조약에 관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일반 정족수가 필요하겠지. 일반 정족수. 뭐였죠? 일반 정족수? 일반 정족수가 뭐였니 얘들아? 그래, 일반 정족수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었지. 일반 정족수. 이거를 만족시키면 조약에 관한 비준 동의안이 가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국회 동의까지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조약에 관해 서명을 하고 그리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인 비준을 하게 되면 조약은 효력을 가진다.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지. 알겠죠? 자, 이제 조약은 끝냈고 두 번째 국제법의 법원인 국제관습법으로 들어가자. 국제관습법은 조약과 다르게 이렇게 써 있어요.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의 묵시적 통용이다. 이거 뭐죠? 자, 국제관습법을 알려면 관습법만 알면 돼. 근데 관습법은 또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언제지 얘들아? 민법의 법원에서도 나왔고 죄형법정주의에서도 나왔어요. 그때 얘기는 하지 말고 관습법이라는 건 결국 그거였어. 관습법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는 여러가지 반복적인 관행들이 있는데 그 반복적인 관행들을 저거는 법으로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법적인 확신이 생기면 그건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가져. 그 앞에 국제라는 말만 붙었어요. 국제. 그럼 뭘까? 국제라는 말만 붙으면 바로 국제관습법은 그 앞에 이것만 붙은 거지. 국가 간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제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이 있을 때 그 관행이 이거는 법으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다면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누가 지키자라고 문서로 내놓은 게 아니야. 그치? 이거는 당연히 법으로서 지켜야지라는 묵시적인 승인이 있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규범. 바로
이 국제관습법은 법조문의 형태로 조약처럼 작성된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습적으로 지키고 있는 법규범, 불문법이죠. 불문법. 법조문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관습법. 자, 국제관습법은 그러니까 조약과 같이 뭐 체결, 뭐 비준동의, 그리고 비준 이런 절차들이 따로 없어. 별도의 체결 절차가 없고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에, 그러니까 관습이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지켜야 된다. 자, 국제관습법의 사례들을 좀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국제관습법의 사례들을 보면, 사례를 보기 전에 이건 조약과 차이점이 제더라.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지잖아. 그치? 하지만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자, 한번 사례를 보면 국제관습법의 사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겠다는 반복적인 관행, 그 법적인 확신이 생긴 국제관습법의 사례는 뭐가 있냐?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외교관의 면책특권과 치외법권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치외법권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건데 면책특권만 설명을 해볼게. 이건 나중에 외교를 배울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이런 거야. 각 나라에 파견된 외교관이 있지. 뭐 우리나라에 파견된 미국 대사, 일본 대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럼 외교관들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책임에서 면제되는 특권들이 있어요. 그게 예전부터 한 몇백 년 전부터 외교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관습법이었어. 국제관습법. 왜 면책특권이 인정이 되냐? 이런 거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들은, 그 사람들은 각국의 대표로서 온 거잖아. 대표로서 온 거니까 마치 국가 원수와 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교 사절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정중하게 대우해줘야만 돼. 어느 정도 작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막 깐깐하게 물으면 양국의 외교 관계가 악화가 될 거고, 외교 사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례도 범할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면제해준다. 이게 외교관의 면책특권이죠. 국제관습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었어. 그리고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얘들아, 이거는 정말 근대 정말 몇 천년, 거의 천여 년 동안 확립되었던 국제관습법이라고 봐도 되는데, 전쟁 포로를 잡았을 때 그 포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있어야 된다.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전쟁 포로를 잡았어. 너 이제 죽은 목숨이다. 마구 얘들아 고문하고 막 이래도 되니? 안 돼. 포로로 잡았다 하더라도 언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국과 협의를 통해서 평화가 다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당연히 포로에 대해,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인도적인 대우를 해줘야죠. 국제관습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정불간섭의 원칙. 어떤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내부 정치, 국내 정치에 대해서 절대 간섭할 수 없다. 예전에 한국사 시간에도 나왔었겠지만 1차 세계대전 즈음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얘기했던 민족 자결주의 있잖아. 그때부터 확립된 국제관습법이고, 나중에 1969년쯤에 가서는 닉슨 대통령이 또 얘기했죠. 닉슨 독트린, 괌선언을 통해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념적 분쟁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얘기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확립된 내정 불간섭의 원칙. 또 제노사이드, 집단학살이라는 뜻이야. 집단학살 금지의 원칙. 이게 국제관습법인데,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됐었던 건데, 언제부터일까 얘들아? 언제부터죠? 맞아요. 집단학살이 끔찍하게 일어났고
그 집단 학살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이후로 이런 짓은 하지 말자 라는 원칙이 확립된 거야. 바로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그 민간인들이죠 다. 그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뭐 전쟁에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사람을 사살을 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인들을 가스실에 그냥 넣어가지고 집단으로 잔인하게 학살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었죠. 어떤 경우에도 이제 제노사이드는 금지됐다. 뭐 이런 것들이 국제관습법의 예야. 자, 그런데 근데 대부분의 이런 국제관습법들은 요즘에는 다 조약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어. 변화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 국제관습법으로 놔둬도 물론 국제법의 법원으로 효력을 가지지만 아무래도 명시적으로 써있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하잖아. 해석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약의 형태로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못 박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외교 관계에 관한 제네바 협약, 포로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노사이드 금지 협약, 이런 식으로 중요한 국제관습법들은 대부분 조약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약은 어느 정도 했고, 국제관습법으로 당연히 양국 또는 여러 국가들끼리 맺은 조약을 준수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국제관습법이고, 우리 이거 예전에 조약 준수의 원칙은 라틴어로 2학년 때 수행평가를 한 적이 있지. 이 약속은 국가 간의 약속, 즉 조약이죠.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예전에 선생님쌤의 국제법 교수님이 했던 얘기라 그랬었어.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잖아.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평화를 누리고 싸우지 않고 마치 에덴 동산 낙원처럼 살기 좋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교수님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수없이 많이 체결된 약속들, 조약들, 그것만 잘 지키면 된다. 얘들아, 뭐라고? 이게 뭐야? 라틴어로? Pacta sunt servanda 였죠. Pacta sunt servanda. 국제법을 배우면서 국제관습법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라틴어로 된 원칙들이 또 나올 텐데 우리 요번에도 또 외우게 될 거야. 이거 말고 여러 개. 신나지? 아니라고? 그래. 마지막으로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의 일반 원칙. 법의 일반 원칙은 사실 원래 이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기 힘든 건데 뭐 논란은 있지만, 근데 그냥 여기다가 포함시킨 건 국제사회에서 묵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통용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넣긴 넣는데 이 법의 일반 원칙은 사실상 많이 쓰이지 않고, 가끔 쓰인다면 어떤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제조약도 없고 국제관습법도 없을 때 보충적으로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작용을 하는 약간 제한적인 적용을 받는 그런 국제법이에요. 어떤 거냐? 문명국들이 우린 다 문명국이지.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해야 따르는 법에 보편적인 원칙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법의 보편적인 원칙들은 거의 모든 국가에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국제법으로도 쓸 수 있다 라는 거겠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민법에도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개인 간의 관계에서 맺은 계약은, 오랜만에 들어보지, 계약? 개인 간의 관계에서 맺은 계약은 서로의 믿음에 따라서 성실히 지켜야 된다. 그럼 국가 간의 관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국가 간의 관계에서 맺은 약속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지켜야 된다. 만약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마치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 피해를 입혔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법의 일반 원칙. 아무리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남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거겠지, 얘들아. 중국 영토 안에서는 중국에서는 영토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는 무슨 짓이든 해도 돼요. 하지만
그 남용할 순 없지. 자기 영토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경 근처에 공장을 뭐 한 몇만 개씩 지으면 그 되겠니? 뭐 짓고는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막까지 막 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좀 해가 되는 일이라고도 조심스럽게 볼 수도 있겠죠. 조금 그런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이 법의 일반 원칙이다. 자, 이런 거 말고도 가끔씩 국제법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건 국제재판의 판례. 이 법의 일반 원칙은 그래서 많이 뭐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질 수는 없어서 가끔은이 아니라 대부분은 국제사법재판소, 줄여서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저지, ICJ,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확인을 해서 법의 일반 원칙이 뭔지 밝혀줘요. 그런 법의 일반 원칙은 보충적으로 국제법의 법원으로 쓰일 수 있다. 기타 국제재판, 아까 말한 ICJ, 국제재판 사법재판소에서 내놓은 판례,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의 학설, 그리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만든 결의, 이런 것들도 국제법을 구성할 수 있다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적용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다 조약, 국제관습법이라고 하는 국제법의 법원으로 대부분 국제 분쟁을 해결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부교재 밑에 110페이지 밑에 보면 북해 대륙붕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고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우리 국제법 교과서 받은 거 있지 얘들아? 교과서 가지고 있니? 요거 국제법 교과서, 이 국제법 교과서 26페이지에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이제 국제법의 법원은 끝났어요. 간단하지? 국제법의 법원은 끝났어. 한번 잘 복습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국제법의 남은 문제들, 국제법과 관련된 남은 문제들을 정리하고 국제법 대단원을 끝낼게. 자, 오늘 수고했다 얘들아. 그럼 안녕.